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불이국어 현대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950년대 시인을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시인, 청록파 시인으로도 유명한 분인데요. 조지훈 시인의 본명은 원래 조동탁이에요. 본명이 따로 있습니다. 1920년 경상북도 영양 주실마을에서 태어난 조지훈 시인은요, 해화전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오늘날의 동국대학교인데요. 동국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죠. 태백산맥 작가 조정래, 삼포 가는 길에 황석영, 그리고 시인 서정주는 동국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었고요. 한용운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해화전문학교를 졸업한 조지훈 시인은요, 1939년 문장이라고 하는 잡지에 정지용 시인의 추천을 받아 등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고풍의상, 승무 등의 작품이 발표되는데요. 조지훈 시인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 승무를 보면서 조지훈의 시 세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조지훈 시인은 조선어학회 회원이기도 했어요. 아버지인 조헌영 선생이 조선어학회 활동을 했었거든요. 조선어학회는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던 우리 어용 단체였습니다. 자, 조선어학회는 그런데 얼마 뒤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인해서 해산되게 되는데, 조선어학회 사건은 선생님이 훗날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시인은 조선어학회 사건 때 체포됩니다만은 활동했던 기간이 짧아서 훈방 조치가 됩니다. 이후에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조지훈 시인도 시를 더 이상 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돼요. 정지용 시인의 제자이기도 한 조지훈 시인은요, 같은 제자였던 박목월, 박두진 시인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조지훈 시인은 박목월 시인이 지내고 있던 경상북도 경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경주 일원을 돌아보면서 생각들을 주고받죠. 그리고 경북 영양 주실마을로 돌아온 조지훈은요, 박목월 시인에게 완화삼이라고 하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 내용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마지막 두 면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시적 화자의 정서가 집약되어 있으니까요. 이 밤 자면 저 마을의 꽃은 지리라. 다정하고 한마음도 병인양 하여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 자, 시적 화자의 고뇌가 느껴지죠. 뭔가 한도 많고 흔들리는 어떤 마음, 일제강점기 시인, 지식인들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박목월 시인은 완화삼이라고 하는 시를 받고서 답시로 나그네라고 하는 시를 써서 보냅니다. 나그네는 선생님 박목월 시인 시를 공부할 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여자고등학교 교사를 한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내기도 했던 조지훈 시인은요, 해방 이후에 전조선 문필가 협회 설립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선문학가 동맹이라고 하는 좌익 문인 단체에 맞서서 세워진 우익 문단 단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조선청년문학가 협회라고 하는 소장파, 젊은 문인들이 모여있는 단체도 단체 설립에도 가담을 합니다. 조지훈 시인은 이 같은 우익 문단 이었던 박목월, 박두진, 정지용 시인의 제자라고 했어요. 이 두 사람과 함께 청록집이라고 하는 시를 1946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청록파라고 불리게 되죠. 자, 조지훈 시인의 시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따가 승무를 통해서도 살펴보겠지만, 조지훈 시인의 시어에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 나를 듯이 길게 뽑은 부연 끝 풍경이 운다. 처마 끝 곱게 느리운 주렴에 반월이 숨어 아른아른 봄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가는 밤. 고봐라 고와라 진정 아름다운 지구.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름다움이에요? 그렇죠, 우리 고전적인 아름다움. 시어들이, 옛 시어들, 두견이, 그리고 풍경, 이런 시어들이 우리 옛 어떤 고유어들 아닙니까? 물론 한자어긴 합니다만은 고유한 언어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시인이 바로 조지훈 시인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고려대학교 교수가 돼요. 그 이전에도 다른 대학
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었습니다만은 28살에 고려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그 당시에 현승윤이라고 하는 고려대학교 총장이 조지훈 시인이 그동안 이루었던 성과, 그리고 아버님이 조헌영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분이었어요. 아까 조선어학회 활동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교수로 임용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한국전쟁이 벌어지면서 종군 작가로 참전을 하게 되시는데 이때 썼던 시를 보면요. 아까 말했던 이 고전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찍이 하나늘 아래 목숨 받아 움직이던 생무령들이 이제 싸늘한 가을바람에 오히려 간고등어 냄새로 썩고 있는 다부함. 전쟁의 어떤 참혹함을 그리고 있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전쟁 중에 아버지 조원영 재헌국회 의원까지 지냈던 분이 북한의 모시기 정책으로 인해 납북이 되시게 돼요. 그리고 게다가 나름대로 영양 지역에서는 유지였던 할아버지 조인석이 인민군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되고 또 그로 인해 괴로움을 받으시다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사적인 아픔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조지훈 시인입니다. 4.19 혁명 때는 고대신문에 이러한 내용도 실으셨어요. 그래서 조지훈 시인의 어떤 정신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오늘의 대학생은 무엇을 자임하는가? 학문회의 침잠을 방패삼아 이 참혹한 민족적 현실에 눈 감으려는 경향은 없는가? 라면서 학생들을 말려야 될 교수가 데모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그런 글을 싣기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조 있는 뼈대가 굵은 그런 시인이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지조론이라고 하는 수필에서는요, 이런 내용을 담기도 했어요. 지조를 지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자기의 신념에 어긋날 때면 목숨을 걸어 항거하여 타협하지 않고 부정과 불의한 권력 앞에는 최저의 생활, 최악의 곤욕을 무릅쓸 각오가 없으면 섣불리 지조를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의 수필을 쓰기도 했습니다. 지조를 지키기란 그만큼 어렵다라는 말이죠. 조지훈 시인은 1968년 비교적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 아들이 조태열이라고 하는 외교관이에요.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조지훈 시인의 시를 한편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승무라고 하는 시, 불이국어 60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그냥 그 시를 읽어보고요. 두드러진 표현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죠. 자, 낭독하겠습니다. 얇은 사 하얀 곶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곶갈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대의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져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시보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개 별빛에 모두 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양 하고 이 밤사 귓도리도 지새는 삼경인데 얇은 사 하얀 곶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자, 조지훈 시인의 승무였는데요. 여러분이 이 시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한 스님이 승복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다면 이 시를 어느 정도는 제대로 읽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3년까지는 스님, 여기서는 사실 여승이라고 봐야 돼요. 여승의 어떤 외모를 묘사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실제로 이 시는 조지훈 시인이 20살 젊은 시절에 한 절에 가서 승무를 추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승무 음악을 연주하는 공연을 보고, 또 실제로 승무를 춘 장면에 그린 그림을 보고 이 세 가지를 참조해서 쓴 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부분은 마치 그 아까 말했던 승무도 그림을 그리듯이 여승의 외모를 제대로 잘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볼게요. 얇은 사 하얀 곶갈. 얇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곶갈이.
승무를 칠 때는 스님들이 맨머리로 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가를 씁니다. 그런데 그 안이 잘 비출 정도로 얇아요. 하얀색, 하이안이라는 표현을 썼죠. 하얗다라고 하는 어떤 색채열을 사용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또 시적 허용이죠. 자, 강조하기 위한 걸 겁니다. 그쵸? 굉장히 하얗다라고 하는 것을. 자, 그래서 하얀 고깔이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라고 했는데, 나빌레라가 무슨 뜻이냐면요. 나비겠구나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 왜 나비겠구나라고 표현한 것이냐. 이 고깔이, 하얀색 고깔이 너무 얇다 보니까 나비의 날개처럼 느껴졌겠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승의 머리, 그죠? 고깔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파르라니 깎은 머리, 스님이니까 머리를 파르라니 깎았겠죠? 파르라니라고 하는 것은 파란 빛이 돌 정도로 깎은 것. 여러분 수염도 밀고 나면은 여기 부르댕댕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사 고깔, 박사, 이 박이 뭐냐면 얇다란 뜻이에요. 얇은 사와 박사는 같은 말이죠. 그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이 부분이 사실 이 3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두 볼에 어떤 빛이 흐르고 있는데 이것을 고와서 서럽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표현법이죠. 곱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긍정적인 시어예요. 서럽다라고 하는 것은 슬픈 감정이죠. 이것이 함께 놓였다면 이것은 모순형용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말로 역설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모순형용, 역설법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붙여놓는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와서 서럽다,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운 거예요. 아마 이분은 여승일 텐데 아마 고운 나이, 즉 젊은 나이일 거야. 아마 20대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승이 지금 이 여자가 스님이 된 데에는 어떠한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젊은 나이에 스님이 되었다는 것이 서럽게 느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백석 시인의 여승이라고 하는 시에서도 보면은 거기서 여승이요, 그 여인이 여승이 된 사연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니 고와서 서러워라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여승의 외모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빈대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그러니까 무대예요. 이것을 지금 시적 화자는 무대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했지만 공연을 실제로 봤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무대에 뭐가 있냐? 황촉불이 지금 말없이 녹고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그 비어있는 무대에 황촉불만은 놓여 있느냐? 자, 뭐 물론 무대의 조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 촛불이 불교에서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불교에서는 머릿속에 불꽃이 타고 있다고 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번뇌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슬프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 거죠. 자, 보세요. 촛불이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에 지금 이 번뇌가 타고 있어서 촛농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승의 어떤 상황과 유사한 거죠. 우리 사람들의 상황과 유사한 거예요. 자, 어쨌든 황촉불이 말없이 녹아내리고 있으니까 하양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고 있어요. 역시 하양의 이미지입니다. 그죠? 달이 지고 있는 것도 하양의 이미지예요. 자, 그런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시보산이여 하면서 역시나 지금 여승의 외모를 여기서 다시 한번 묘사하는데 이 앞부분은 지금 얼굴 부분이라면 이 지금 오연 부분에서는 이 여승의
몸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시보선이여 라고 했는데, 외시보선은 이렇게 생긴 버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매가 하늘을 덮을 정도로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돌아설 듯 하다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돌아선다는 건 이렇게 해서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날아간 그 모습, 버선코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무대의 이미지는 하강의 이미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이라고 하는 상승의 느낌을 주고요. 돌아설 때 날아가며 역시 상승의 이미지고요. 사뿐히 접어 올린 외시부선도 상승의 이미지를 주고 있어서요. 이 사오연은 이미지의 어떤 대립을 보여주고도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까만 눈동자를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이 못 우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승이요, 까만 눈동자를 갖고 있어요. 아이고, 그죠? 이것을 들어서 먼데 별빛에 눈을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자, 별은 여러분 별에는 범에서도 얘기했지만 시적 화자의 이상입니다. 그죠? 지향 세계예요.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여인의 눈동자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사꽃 고운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라면서, 이 두 방울은 뭐겠습니까? 눈물이죠, 눈물. 이거랑 같은 겁니다, 눈물. 그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승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자, 이게 또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세사에 시달려도, 세상살이를 우리 세사라고 하죠. 거기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라고 했어요. 번뇌는 별빛이라. 은유적인 표현인데, 번뇌가 별빛이다? 이것도 지금 번뇌라고 하는 거 말했지만 머릿속에 타오르고 있는 불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인데, 별빛은 이상이잖아요. 근데 번뇌는 별빛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무슨 법이에요? 역설법인 거죠.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깊은 번뇌가 없이 이 여승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냐는 거지. 스님들은요, 승려들은요, 고행을 합니다. 일부러 고통을 겪는다고요. 그래야만, 그 고통을 극복해야만 자신의 이상, 즉 열반이라고 해요.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번뇌는 별빛이라는 표현은 그런 고행, 우리의 어떤 힘듦 이런 것들은 별빛, 즉 이상 세계를 위한 것이니 위안을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표현이죠. 자,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뽑는 손이. 자, 이것은 동적인 느낌이죠. 자, 여기서 또 살펴봐야 됩니다. 이 시는 좀 이미지가 중요해요. 앞쪽에 지금 마지막 두 연을 제외하고는요. 두 연을 제외하고는 앞쪽에 이 부분은 동적이라기보다는 정적인 느낌, 정적 이미지였어요. 왜? 여승의 외모를 묘사하는 장면에 그쳤지만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하면서 동적인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밤사 귓도리도 지새는 삼경인데, 이 귓도리는 아마 객관적 상간물일 겁니다. 그죠? 밤을 지새우고 있는 삼경. 여러분, 삼경은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정이 가장 고조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삼경인데,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이 무슨 법입니까? 수미 상관이죠. 어떤 통일감을 주고요. 여운을 주는 그런 시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표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승무라고 하는 시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문제 한번 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승무는 무녀를 무대 공간 중심에 배치해서 관객이 이를 바라보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무녀와 그의 춤을 초점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빛이 동원되어야 된다. 이 작품에는 지상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빛이 등장하여 무녀의 외양과 행위, 더 나아가 내면 세계까지 보여주고 있답니다. 이 빛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관객이 무대와 인물을 관조하거나 그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자, 한번 이걸 바탕으로 가를 이해해 보도록 하죠.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맞는지. 1번. 어두운 밤은 무녀를 비추는 다양한 빛의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관객의 관심이 무녀에게 집중되게 한다. 맞겠죠? 밤이라고 하는 그지? 시간이 빛의 양상을 보여주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2번. 흐르는 빛은 여러 빛들이 비추어진 무녀의 낯빛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상승 이미지를 통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자, 흐르는 빛이 상승 이미지를 줄까요? 얼굴에 있는 그 빛이 상승 이미지를 줄까? 이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일 것 같은데 3번 보겠습니다. 말없이 녹아내리는 황촛불과 기운은 다른 하관과 소멸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유한한 인간의 존재를 떠올리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또 가장 큰 고뇌 중에 하나 아닙니까? 6년의 별빛은 번뇌에서 벗어난 초탈의 세계를 환기하면서 승화의 이미지로 이어지게 된다. 별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요. 번뇌는 별빛이라. 선생님이 말했지만 번뇌가 지나야만 별빛이 있는 법이다. 그죠? 그런 어떤 열반의 세계는 초탈의 세계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5번. 7년의 별빛은 무녀의 눈과 연결되어 그녀가 지향하는 세계와 내면의 세계를 서로 이어준다. 그렇겠네요. 별빛의 눈을 모두 오고, 그쵸? 그래서 그 무녀의 내적 세계를 서로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이겠네요. 이 흐르는 빛이 상승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지훈의 승무 읽어보면서 다양한 시의 표현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의 표현 방법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였어요. 다음 시간에는 소설 한 편 보도록 하죠. 1960년대 소설입니다. 무진기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원합니다.